예,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감정평가 1차 과목 이제 종합반으로 해서 지금 이 기본 강의 핵심 요약 강의 다 마쳤고, 이제 문제풀이를 이제 한 2달, 11월, 12월 이제 제가 담당하는 부동산 원론도 그렇고, 다른 과목들도 진행을 이제,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 정리하고 내년에 이제 시험 준비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과목들은 제가 잘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고, 이제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이게 부동산학 원론은 사실은 이제 말을 이렇게 지문을 새로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다 처음부터 쓰세요라고 하면은 마치 뜬금없이 않는 얘기를 이렇게 좀 깔끔하게 써내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2차 시험, 논술형 시험 같으면 그렇죠. 근데 이제 1차 시험은 객관식이다 보니까 지문을 주고 그걸 살짝 바꿔서 이렇게 OX 형태로 문제를 구성해야 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내용이 사실은 이제 이미 주어진 상태에서 분별만 할 수 있는 선이면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공부하기 수월하신 부분이고요. 문제풀이 강의는 이제 지금부터 해서 한 14회 정도 진행될 텐데,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쓰는, 교재로 쓰는 출판사에서 이제 준비한 문제집이 한 600문제 좀 넘었습니다. 이제 기본 문제, 기본 예제까지 포함하면은 600 한 3, 40문제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이렇게 한 14회 정도에 커버하려고 하니까, 내용에 대한 설명보다는 이제 문제를 전체적으로 커버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빡빡하게 나갔는데, 이번에는 한 400문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일정상의 여유가 있어서 어떻게 진행을 하려고 하냐면은, 이제 저희 기본 강의, 요약 강의에서 썼던 기본서 내용을, 같이 한번 이렇게 리뷰를 제가 해드리고, 네, 문제를 풀고, 기본서 내용과 접목해서,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기본서는 하여튼 최대한 제가 수험 교재를 얇게 만들어서 내용을 최대한 뺀 부분입니다. 조사 빼고 못 빼고 하여튼 글자 수를 최대한 줄여야지 이제 나중에 반복 학습이나 아니면 한 번을 보더라도 훨씬 부담이 적어서, 그래서 이 문제를 푸시면서 혹시 이렇게 노트 하실 부분이 있으면은 그 옆에 공간에 본인의 메모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손으로 쓰는 거를 이렇게 좀 주저하시지 말고, 왜냐면 저희 뇌라는 게 사람이 이렇게 몸이 움직이는 존재잖아요. 사람 자체가.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해서 공부를 해서 나중에 딱 답안지 쓰는 게 아니라 손으로 쓰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게 뇌를 자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발상을, 그렇다고 막 무작정 쓰시기만 하면은 나중에 이제 굉장히 노트량이 너무 많아지면은 이게 자기 보호 본능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와서 뇌를 들어가서 쭉 이렇게 손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눈을 타고서 피부 밑을 타고 얼굴 밑을 타고서 그냥 이렇게 표피적으로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이제 노트를 메모를 하시는 습관을 좀 들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학 과목 같으면은 이제 서브노트만 한다고 법전문이나 교과서 내용을 다 쓰긴 너무 방대하고 많죠. 근데 이제 기존의 수험가에 이렇게 좀 압축된 교재들이나 그런 틀들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한 2-3권 책을 산다고 생각하고서 메모를 하고 정리하고 한 2-3번 하면은 좀 이렇게 내 틀로 잡힐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서를 먼저 보지 않고, 문제를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기본서 해당 부분을 보면서 문제 푸셨던 기억이 있는 상태에서 기본서 해당 부분을 보면서 이제 노트 하실 부분이나 마킹 하실 부분들 마킹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400문제 정도 되기 때문에 문제는 한 해 한 30문제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쪽 부분은 총칙에 대한 부분은 지문은 긴데 문제 자체가 이렇게 복잡하진 않아서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릴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한 30문제 정도씩 이렇게 해서 한 챕터 정도씩 해서 진행을 하고 관련 내용을 좀 더 이렇게 보강해서 설명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집 20페이지 보시면은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예, 20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이게
뭐 저희 과목도 그렇고 이제 다른 과목들도 보면 뭐 기출문제 분석하고 뭐 어느 챕터에서 많이 나왔다 이렇게 도표 보여주는데 저는 그거 너무 그냥 한번 훑어보시고 잊어버리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어디서 특별히 많이 나오는 거 없습니다. 그냥 골고루 다 나오고요. 뭐 여기서 나오고 이거는 좀 덜 나오니까 뭐 방심하는 순간 브이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전반적으로 골고루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만 저희가 보는 이 문제집이 이제 공인중개사 수험시장에서 그 출판된 거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다가 이제 감정평가 2차 시험과 연결되고 또 감정평가 수험에 맞게 뭐 감평이론이라든가 감축이라든가 뭐 투자론 금융론 이쪽을 좀 더 이렇게 이제 공부하시기에 좀 도움되는 쪽으로 여기서 다루지 않은 내용도 좀 커버를 하려고 합니다. 20페이지 보시면요. 객관식 문제 뭐 푸시는 건 너무 잘 아시죠? 근데 이제 이 지문으로 쭉 만료된 문제이기 때문에 맞는 거 고르는 건지 틀린 거 고르는 건지 순간적으로 뭐 그 헷갈릴 수 있어요. 저는 항상 그 문제 볼 때 틀린 거 하면 틀린 거라고 이렇게 해서 뭐 틀린 거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뭐 체크 표시를 해둡니다. 내가 고르는 게 뭔지를 이제 명확하게 알죠. 뭐 대표 유형 문제 보시면은 1번 설문 뭐 읽지 않겠습니다. 2번 지문도 읽지 않고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활동과 현상을 포함한다 뭐 이런 거죠. 그 현상은 이제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것들이고 활동은 저희가 주관적으로 주체적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뭐 분석하고 투자하고 개발하고 이런 이제 행위들을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다섯 번째 보시면은 뭐 능률성의 원칙은 거래 활동에 있어 최유의 이용을 지도 원리로 하고 있다. 예, 뭐 말은 어렵게 썼는데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죠? 거래 활동이라고 하기보다도 이제 최유의 이용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얘기하는 이유가 이게 이제 best and highest use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땅을 가지고 있어요. 뭐, 10,000평 땅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뭐 평범하게 뭐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여기다 농사 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한 500평 이렇게 식당 내고 앞에 주차장을 낼 수도 있고, 뭐, 골프장 이렇게 이제 드라이빙 레인지라고 그러죠? 그물망 쳐놓고 뭐 그런 걸 할 수도 있고, 근데 누군가는 와서, 여기 주상복합을 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거에 따라서 수익성들이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실현 가능하고 합법적이고 물리적으로 타당하면서 가능한 것들 중에서 가장 돈 많이 버는 게 뭐냐? 그게 이제 최유의 이용입니다. 그게. 그거를 새로운 기획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 땅을 사기 위해서 좀 더 많이 가격을 쓸 수 있는 거죠. 예.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정해지는 거죠. 낙찰 받았을 때 그게 이제 거래 가격으로 확인이 되니까 그 최유의 이용은 그거는 이제 거래나 이런 시장 가치에서 표출이 되지만은 궁극적으로 소유권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소유권을 전제로 하는 거고 혹시 뭐 지나가시면서 많이 보시겠지만 저쪽에 이제 그 강남 고속터미널 역 쪽에 보면은 팔레스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예전에 팔레스 호텔이었고 지금 그게 쉐라톤인가 뭐 힐튼인가 하여튼 그 브랜드 들여서 이제 호텔도 호텔 그 글로벌 체인들이 그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힐튼이라든가 메리어트라든가 이렇게 이제 뭐 큰 그 호텔 그룹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들은 막 뭐 큰 데들 한 100만 그 호텔 방 개수가 전 세계 글로벌 체인들 한 100만 개씩 가지고 있는 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한 브랜드를 들여서 몇 년 전에 이렇게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그랬었는데 금년 초부터 상황이 안 좋죠. 네, 상황이 안 좋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고속터미널이죠. 그럼 이쪽으로 가면 이제 남쪽이고요. 남쪽이고 여기가 성모병원이 있고 뭐 이제 고개 넘어서 뭐 대법원이 있고 뭐 이렇게 쭉 법원가 있고 팔레스 호텔은 여기 있죠. 네, 여기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매물로 나왔죠. 예, 팔겠다고 이제 경기신문에 이렇게 이제 뭐 기사도 좀 뜨고 해서 말씀을 뭐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이건 이제 이 매각한다라고 할 때 매각하는 이제 주인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매각할 때
보통 자문사들을 섭외를 하거든요. 자문사들은 이 용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이런 건 사실 이제 큰 건이기 때문에 정보도 이렇게 공유가 안 되는데 하여튼 저는 여기 어떻게 해서 제안을 한번 하긴 했습니다. 떨어졌지만은.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하여튼 어느 정도 이렇게 매매 조건이 완결돼서 지금 호텔인데 호텔로 사서 가만히 놔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강남에 이어지고 이쪽 뒤에가 흔히 얘기하는 서내풀공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식 이제 빵집도 많고 카페도 많고 강남이고 이쪽은 이제 예전에 정보사라고 하는 그 군부대가 있다가 이전하고 이제 업무단지로 탈바꿈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시행하는 데가 MDM이라고 그 국내 1위 시행사죠. 사업비가 한 2조 5천 이럴 겁니다. 3조 가까이. 이건 지금 호텔이지만은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느냐면 여기에 이제 이거 파시는 분은 제가 이거 간단하게 제안을 넣으려고 등기부나 이거 다 띄워봤죠.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은 이제 무슨 개발 이런 주식회사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식회사에 대주주는 있죠. 대주주가 있고 이제 주식회사가 이걸 가지고 있어서 이 주식회사의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를 보면은 자산, 북밸류, 장부가치를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제가 이제 탁감해보고 해서 이제 매각을 하는 걸 도와주겠다라고 하면 내가 얼마까지 팔 수 있다 이런 제안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 제가 거꾸로 어떤 걸 가지고서 그 판단을 하겠어요. 저희가 이 땅을 신규로 개발한다면 아니면 그냥 호텔로 쓰면은 수익률이 10%인데 여기다가 고급 강남에 이어지니까 주거용으로 주상복합이나 그런 용도가 허용되는지 몇 채 지을 수 있는지 용적률이 얼마 나오는지 이런 거 따져서 분양가가 얼마고 공사비 얼마 정도 될 것 같으니까 땅값 얼마까지 내도 수익성이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거죠. 네. 그럴 때 이제 여러 가지 상정하는 안 중에서 무조건 수익성이 높은 게 아니라 현실성이 있게 수익성이 높아야죠. 실현 가능성이 있게. 네. 그런 게 최유 이용입니다. 그래서 highest and best use고 지금 말씀드린 요 프로세스가 2차 이제 실무 공부하실 때 토지 가치를 이제 평가하는 과정에서 최유 이용을 전제로 해서 평가하는 그런 이제 실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냥 토지인데 어떤 이제 개발 계획 같은 것들을 한 두세 개 주고 A라는 형태로 개발했을 때 B라는 형태로 개발했을 때 분양이라든가 수익 나오는 거에서 들어가는 원가, 공사비라든가 이런 거 빼면은 나머지 가격이 최대한 질릴 수 있는 토지 가격이 되겠죠. 네. 그때 그게 이제 그 중에서 높은 게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최유의 이용을 전제로 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설문 자체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최유의 이용이 이제 어떤 의미에서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는지 보시면 되고요. 1번 문제 보시면은 이제 틀린 거 고르는 거죠. 그러니까 맞는 거 고르는 건지 틀린 거 고르는 건지 그걸 이제 분간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헷갈리지 않게. 1번 설문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2번 설문 맞는 얘기고 3번 순수과학이라 할 수 있다. 당연히 틀린 거죠. 4번 맞는 얘기고 5번 구체적인 경험과학이다. 그죠? 네. 그런 표현 저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21페이지 보시면은 이 문제집은 그냥 이 시간에 이렇게 쭉 보시면 다 해결됩니다. 그죠? 다시 풀고 할 문제들 거의 없습니다. 이제 혹시 계산 문제나 이런 거, 다시 필요하신 부분 있으면 말씀드리고요. 21페이지 2번 문제 보시면은 틀린 거 고르는 거죠. 1번 설문은 종합적 접근 맞고요. 그 다음에 인간 행동을 중심으로 행태과학적 접근이다. 행태라고 하면 영어에 이제 이걸 번역한 거죠. behavior. 그러니까 이성적인 것보다 그냥 본능적인 아니면 군중심리 이런 비이성적인 행위들을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behavioral science, finance라고 그러죠. 파이낸스에 대한 재무 이론들은 되게 이제 수학적인
기초를 가지고서 뭐 미분방 형식을 이렇게 세우고 뭐 풀고 뭐 이렇게 쭉 전개를 하고 상당히 좀 탄탄한 이론 체계가 있는데 그것만 갖고 안 맞는 게 현실 시장에서 많이 관측이 되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것들이 군중심리, 밴드웨건 이펙트, 뭐 공포심리, 뭐 이런 이제 탐욕,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것도 실제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을 이제 중심으로 하는 게 비헤이비어럴 파이낸스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행태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비이성적인 군중심리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 설문은 뭐 기본적인 전제가 경제학의 대전제처럼 뭐 인간이 합리적 존재고 이윤극대화를 전제로 하는 거죠. 다섯 번째 이제 민간 부문을 한정 민간이라는 말 나오면 이제 이게 수익성 뭐 이런 게 돼야 되겠죠. 형평성 뭐 공평성 이러면은 이제 공공 부문의 얘기고요. 그 밑에 이제 예제 보시면은 대표 유형 문제 틀린 거 모두 고르는 겁니다. 일단 이제 1번 기억 보시면은 토지의 소유권은 지표뿐만 아니라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상하, 그러니까 지하, 공중 다 포함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맞고요. 니은은 사회성 공공성이 있는 걸 다루니까 윤리성이 요구되고, 디귿은 일반 소비 상품, 뭐 금방 쓰는 거가 아니라 두부처럼 그냥 오늘 먹고 소모되는 게 아니라 쭉 거의 영속적으로 가는 거니까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네 번째는 주체가 인간이니까 사람들끼리 인터랙션도 중요하지만은 결국 현장에 가서 임장하고 보고 그 물리적인 그 대상 물건 자체도 중요하죠. 대물 활동도 중요한 거고요. 다섯 번째 임장 활동. 임장 활동이라고 하는 게 저희 이제 병원에서 임상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이제 실습하는 거죠. 실습. 현장 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부중성이 아니라 임장은 뭐 부중성도 이렇게 말을 만들면 연결되는데 임장은 제가 현장 가는 거는 현장이 저한테 못 오니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부동성과 임장 활동을 연결시킵니다. 여기 이제 뭐 공중지표 지하가 있으니까 잠깐 뭐 이렇게 어차피 실무에서 하시는 부분이라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 이제 입체 이용 저해율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경우에 이 실무 문제에서 나오냐면은 이렇게 땅이 있는데 여기에 GTX-A가 지나갑니다. 네, 대심도가 지나갑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 땅을 가지고 있는 제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상, 하까지 제 토지의 소유권이 있는 거죠. 지표뿐만 아니라. 아니면 위에 뭐 송전선이 지나갈 수도 있겠죠. 그죠? 뭐 송전선이 지나간다든가 뭐 이런 게 뭐 지나가면은 제 땅이 마침 중심상업지역에 있어요. 근데 뭐 용적률이 한 뭐 800%, 900%, 1000%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뭐 건폐율 이렇게 좀 넉넉하게 그러니까 건폐율 꽉 채우지 않고 하면은 고층을 올릴 수 있죠. 30층, 40층 예를 들어서 한 40층 올릴 수 있는데 40층 올릴 수 있는데 이렇게 올리면 여기 이제 땅 밑으로 들어가도 이거 건물 높게 올리면 밑에 구조에 영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일정 부분을 내가 쓰겠다라고 이제 해서 그 권리를 설정하는 게 구분지상권인데 이것 때문에 이 건물을 이렇게 원래는 이런 게 없으면 뭐 40층 지을 수 있는데 다 못 짓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런 영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정 부분을 못 져요. 그럼 여기에 건물 저해율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지하를 또 이렇게 파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얘 때문에 또 일정한 토피 간격을 유지해야 되니까 지하 주차하는 거 몇 층 못 팔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하도 좀 저해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하 이용도 저해가 되고. 그 다음에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은 뭐 소음도 있고 뭐도 있고 기타. 그래서 보통 이제 입체 이용 저희율이 이렇게 세 덩어리로 구분되고요. 요 각각을 더해주는데, 근데 이제 이게 상업지역인지 뭐 농림지역인지 주거지역인지에 따라서 전체 제가 가지고 있는 토지의 가치가 100인데
이 중에서 건물의 비중이 한 75% 정도 돼. 이런 상업지역 같으면,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 같으면 뭐 80% 정도 돼. 이런 이제 비율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가치 중에서 건물의 비중이 한 80%고 지하의 비중이 15%고 나머지가 5%예요. 이게 제 가치 100을 구성하는 비중입니다. 이 지역에서. 근데 이게 80% 중에서 40%가 사용을 못하게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건물의 절반을 못 짓게 되면은 요거의 반을 저해당하는 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지하에 3분의 1을 못 짓게 되면은 5%를 저해당하는 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산정해서 더하게 됩니다.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해율을 산정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전체 토지, 땅값을, 토지 가격을 보통 실무 문제 풀듯이 구하고, 저해율을 나중에 곱해서, 이제 구분이상권에 내가 저해를 받은 것만큼 이 사람이 그걸 가져간 거죠. 그죠? 그 편익을. 그 이 사람한테 구분이상권 대가로 받을 돈이 저해받은, 그래서 이런 평가를 합니다. 실제. 이제 뭐, 여기는 뭐, 좀 거창하게 GTX 얘기했지만, 이제 제가 지금 뭐 하는 것 중에 하나도 어디 지방 대도시인데 몇 년 전에 이렇게 범람이 돼가지고 뭐 유수지나 이런 거 이제 배수펌프를 설계해서 이제 공사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관거들이 쭉 지나가잖아요. 그럼 뭐 주택가를 지나가니까 이제 건물 자체를 못 짓는 건 없는데 땅 밑으로 지나가니까 일정 부분 보상해 주는 게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 그래서 그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상하에 미치고요. 여기서 이제 그 한 가지 용어가 뭐 요 1차 시험에서 나온다기보다도 한계심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계심도.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이다. 여기 뭐 상업지역이다. 그럼 건물 한 40층 정도 짓는다. 이런 데는 건물 높게 지으려니까 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가 예를 들어서 지하 한 40m다. 근데 여기는 그냥 농림지역이에요. 농사 짓는 지역이에요. 그러면은 땅 밑으로 깊이 들어갈 일은 없겠죠? 한 20m다. 그죠? 그러니까 이 밑에는 정당한 이익이 미친다고 보기 어렵겠죠? 그걸 이제 한계심도라고 얘기하고, 이 한계심도가 이제 그 유형별로, 이용사항에 따라서 뭐 표를 이렇게 이제, 안 그러면 뭐 너무 주관적이 되니까 제공이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그래서 이 한계심도를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 심도에 따라서 저해되는 비율들이 쭉 숫자로 제시가 돼요. 그걸 가지고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게 되죠. 그런 때 이제 한계심도라는 말을 쓰고, 혹시 2차 이제 이론 시험에서 뭐 툭하고 나올 수 있는 논점 중에 아닌 법규 문제 같은 데서 보상법규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중에 이제 구분이상권 평가나 뭐 이런 거 관련돼서 한계심도 얘기 나오면은 간단하게 한두 줄 써주고 시작하면 좋겠죠. 예. 어차피 그건 정답이 없는 거니까. 그때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죠. 24페이지 2번 문제, 옳지 않게 설명되는 거 틀린 거 고르는 거죠. 입지 선정은 뭐 주의 이용 상황에 따른 경제적 위치, 상대적인 위치하고 그다음에 절대적 위치, 물리 함께 고려하는 거고요. 여기 이제 구분지상권 말 나왔네요. 구분지상권, 개발권 이전, 용적물 인센티브 이런 거는 공중공간. 구분지상권은 대개는 지하죠. 근데 이제 구분지상권 꼭 지하는 아니고 위에 송전선이 지나가는 경우도 그러니까 층화된 소유권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맞는 얘기고요. 세 번째, 지하 지상 상하 범위 정해서 지상권 목적으로 할 수 있죠. 이게 구분지상권이죠. 네 번째, 이제 절대적 위치는 인접성과 관련이 있고 상대적 위치는 부동성과 관련이 있다. 뭐 문장 자체가 중요하진 않은데 부동성, 못 움직인다, 이게 절대적 위치와 관련이 있겠죠. 네. 인접한 것 같으면 옆에가 뭐 카페니까 나도 카페하고 같이 안 좋은데 뭐 옆에가 카페하고 나는 뭐 빵집을 하고 뭐 이런 게 이제 상대적인 거니까. 그 밑에 문제 보시면은 맞는 걸로 골라진 뭐 짝져진 거고요. 이것도
경제적 개념, 자본, 그죠? 소비재, 경제적 개념이죠. 공간, 이거는 뭐 물리적이죠. 그다음에 네 번째 생산 요소, 뭐 경제적이죠. 다섯 번째 환경, 환경은 뭐 자연환경이라고 이해되니까 물리적이고, 상품, 경제적이죠. 위치, 물리적 위치.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문제는 뭐 그냥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거 보시면은 이제 맞는 거, 부동산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겁니다.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본 자산으로서의 특성을 지닌다. 기술적 개념이라고 하는 게 뭐 특별히 뭐 다른 의미가 있다기보다도 그냥 뭐 중립적으로 서술하는 뭐 이런 형태 정도, 사실적인 그 정도 뉘앙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종 나오는 게 저희 협의 광의 부동산이죠. 근데 이게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 협의는 민법 99조 토지하고 정착물이죠. 이게 협의의 부동산이죠. 광의는 여기에다가 부동산은 아닌데 원래는 동산인데 너무 덩치가 커서 등록 같은 걸 안 해놓으면 누구 건지 모르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차량이라든가 선박이라든가 항공기, 건설기계, 또 중장비 이런 것들이죠. 네. 이런 걸 그래서 의제부동산이라고 하고 이것까지 합쳐서 이게 광의 부동산이죠. 그럼 부동산이 아닌 게 뭐가 있어요? 동산이 있죠. 부동산이 아닌 게 동산이죠. 부동산과 동산을 합쳐서 물건이라고 하죠. 민법에서. 민법에서 물건 시작할 땐가 하여튼 뭐 물건에 대해서 정의하고, 물건은 뭐 이렇게 동산, 부동산 뭐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동산이 있고 부동산이 있고, 그죠? 부동산이 아닌 게 동산인 거죠. 물건 중에서. 그 부동산은 협의 부동산, 이게 이제 민법 99조의 토지 위에 정착물에 있고, 원래 이거는 사실은 동산이죠. 동산인데 승용차, 뭐 건설기에 덩치가 크니까, 동산은 이런 분필 같은 경우는 제가 가지고 있으면 점유로 가지고 있으면 아 이게 저 사람 거구나 라고 소유권이 구분이 됩니다. 그죠? 근데 부동산은 이 건물 같으면은 제가 점유한다고 이렇게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네, 안에 와서 뭐 있더라도 여러 사람이 있으면 그 중에 누가 주인이냐, 이게 뭐 혼동이 있으니까 따로 장부에다 정리를 합니다. 네,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등기가 필요한 거죠. 등기가 있고 저희가 이제 대장이 있죠. 공적인 장부, 부동산 관련된 공부 중에는 등기와 대장이 있는데, 등기는 관할이 어디가 관할이에요? 사법부가 관할입니다. 법원에서 발급받죠. 대법원에서. 인터넷에서 등기 발급 받으려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가 합니다. 법원 관할입니다. 사법부. 왜냐하면 이거는 등기는 이걸 누가 가지고,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고, 여기에 저당권이라든가 제한물권을 어떻게 설정해 놨고 하는 걸 표시해 주는 거잖아요. 권리에 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등기는 법원에서 관리합니다. 네. 근데 대장이라고 이제 하면은 뭐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등기도 토지에 대한 등기가 있고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습니다. 건물도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물건이죠. 그러니까 각각 따로 평가하죠. 그러니까 토지도 등기가 있지만 건물도 등기가 있습니다. 건물도 등기가 있습니다. 토지도 대장이 있고 건물도 대장이 있어요. 그럼 대장은 뭐냐면은 사실관계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 놓은 공부가 대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면적이 얼마고 몇 층짜리고 주소가 어디고 이런 것들입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거. 그것만 가지고서 권리가, 소유권이 바뀌진 않죠. 사실관계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게 사법부하고 행정부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거에는 등기 토지가 100제곱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토지 대장에 보니까 150제곱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관계에 대한 거는 대장이 더 우선합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건 이게 기준이고, 그래서 이거를 수정을 아직 안 한 거죠. 등기 정정을 안 한 거죠.
바쁘고 뭐 누가 와서 일일이 얘기 안 하니까 미처 못한 겁니다. 예전에는 이제 요즘은 뭐 데이터베이스로 이렇게 그 데이터들 크로스 체크해서 뭐 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손으로 다 옮겨 써야 되니까 틀릴 수 있죠. 그래서 사실관계에 대한 거는 대장이 우선이고, 근데 여기에도 소유자가 누구라고 표시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A가 소유자인데 등기에는 B가 소유자다. 이때는 권리에 대한 거는 등기가 우선합니다. 그래서 뭐 이 대장은 이제 아무래도 뭐 행정부에서 관리하니까 이 안에는 이것들끼리도 뭐 숫자들이 좀 틀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부합하죠. 같은 이제 데이터, 요즘은 이제 전산화되어 있으니까 같은 데이터에서 끌어와서 뭐 보여주는 것만 달리 보여주는 거니까. 그 RDBMS라고 해서 뭐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등기는 이게 행정부하고 사법부 사이의 관계다 보니까 조금 미스매치 되는 게 아직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 문제 보시면 24페이지 좁은 의미 부동산은 이제 토지와 정착물이 있죠. 그 다음에 준부동산, 이게 이제 의제 부동산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죄송합니다. 맞는 걸 고르는 거고요. 첫 번째,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 이거는 뭐, 경제적 개념 뭐 이런 식으로 봐야 되겠죠. 두 번째, 토지 정착물까지 협의고, 그 다음에 의제부동산 더하면 이 광의가 되는 거죠. 준부동산, 의제부동산은 이제 공시방법을 갖추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대장에 기록하는 건 그 도대체 누가 주인인지 그렇게 안 해주면은 외관상으로 판단이 안 되니까 공시방법을 갖추는 거고, 그래서 세 번째가 맞고요. 네 번째, 물리적 개념은 무형이 아니라 유형이겠죠. 네. 다섯 번째, 토지는 뭐 소비의 대상이면서 또 거기서 뭐 작물도 생산하고 여러 가지 수입 활동이 되는 생산자이기도 합니다. (25페이지) 보시면은 총칙 관련된 문제들은 요 정도 수준입니다. 이 정도 수준이고, 문제가 전혀 뭐 어렵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 이 문장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출제하는 입장에서는 어렵죠. 이런 문장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맞추시기가 쉽습니다. 한번 이렇게 보시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 보시면은 25페이지 메뉴에 보시면은 이제 유형 문제 보시고요. 법률적 개념에 대한 설명하고 이제 옳은 거. 여기는 조금 이렇게 뭐 집중해서 보십시오. 넓은 의미의 부동산. 이게 전혀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OX 문제다 보니까 좁은 의미의 부동산, 넓은 의미의 부동산 요걸 살짝 바꿔가지고 단어를 바꿔서 OX 문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민법 99조의 토지와 정착물 하면 이게 좁은 의미, 협의의 원래 부동산의 의미고, 여기다 의제 부동산을 더하면 넓은 의미가 됩니다. 예. 그렇게 설명을 하기 위한 얘기일 뿐인데도 이제 문제 출제를 하다 보니까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요. 뭐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은 이제 광물은 국유재산이죠. 예, 지하자원은 국유재산입니다. 그래서 광업권, 왜 저희가 이제 물권 법정주의라고 하잖아요. 채권은 개인 간의 관계에서 상대적인 거니까 서로 약속을 하고 네가 이거 해, 내가 돈 줄게. 약속에 따라서 이제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데, 물권은 그게 아니라 제가 이거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한테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권은 절대적 권리라고 하고 채권은 상대적 권리라고 하고, 그래서 물권은 파급 효과가 절대적으로 누구한테나 똑같은 효력을 미치기 때문에 아무나 막 물권을 주장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뭐 굉장히 혼란스러우니까 물권은 법에 요게 물권이야. 아니면 새로운 물권을 만들려면 법으로 새로 만들어야 돼. 물권 법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물권이라고 안 써 있으면 물권이 아닙니다. 네, 법에 없으면. 민법에서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8가지인가요?
그 뭐 소유권서부터 시작 소유권, 점유권, 뭐 용익물권, 제한물권에서 그게 있고 민법 아닌 다른 법에 물권들을 규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광업권, 물권입니다. 그죠? 광업권, 어업권, 물권입니다. 뭐 이제 저희가 PF하고 뭐 BTO 사업 이런 거 얘기하는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 사업에 관한 법률인가 하여튼 뭐 민투법이라고 하죠. 거기 나오는 관리 운영권, 물권입니다. 관리 운영권은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뭐 쓰레기 처리장을 건설해서 기부 체납하고서 그 다음에 제가 이걸 운영하면서 일정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게 하는 권리를 설정받는 거죠. 이게 관리 운영권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 운영권은 물권이다. 다 법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물권인 겁니다. 네, 그래서 물권인 겁니다. 그래서 광업권은 이제 물권인데 광업권은 크게 탐사권이 있고, 그 다음에 채굴권이 있고, 조광권이 있고, 그렇게 구분되죠. 그러니까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으로 세 개로 구분되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자원 같은 경우는 탐사, 있는지 없는지, 매장량이 얼마인지, 품위가 어떤지 이런 걸 조사해서 탐사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권리고요. 그럼 탐사 결과 그 다음 업체한테 팔겠죠. 탐사권을 가지는 업체가 이제 쭉 탐사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와서 뭐 시추해보고 하려면은 자기들 처음부터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전문성도 없고 그러니까 탐사 결과를 사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탐사권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채굴한 걸 가공해서 정련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각각이 다른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물권이고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나요? 제 사회생활 초기에 석유 탐사, 유전 탐사 했던 적이 있습니다. 유전 탐사. 그래서 뭐 유전 탐사하면 이렇게 그 아마겟돈 영화에 뭐 브루스 윌리스 나오는 이제 그런 시추선 같은 거 타고서 이렇게 한 2,000m 이제 드릴로 파죠. 그럼 이제 땅 쭉 암석 깨면서 파면은 되게 깨끗하지 않고 울퉁불퉁 됩니다. 여기에 이제 파이프 이렇게 양쪽에 박아서 이 중간에 이제 공간에 시멘트 같은 거 다 채워놓고요. 그래서 이제 안반을 안정화시켜 놓고, 그다음에 여기에 쭉 뭐 측정하고 나중에 생산할 때는 요 암석층에 석유가 있어요. 위에는 이제 되게 그 쉐일러 점토층으로 이렇게 뚜껑 막듯이 막혀 있거든요. 이제 가벼우니까 뜨죠. 그럼 여기서 이제 뽑아내려면 여기다 넣어서 폭약을 발사를 쫙 합니다. 그럼 이제 쇠파이프하고 이 콘크리트하고 쇠파이프를 뚫고서 구멍을 내요. 그래서 글로 이제 쭉 뿜어져 나오는 거죠. 그럼 뿜어져 나와서 이렇게 분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25페이지 위에 보시면은 이제 물권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설명 보시면은 정착물은 이제 계속해서 부착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회경제면에서 인정되는 독립된 물건이면 그냥 부착되어 있지 않고 독립된 물건이면 동산인 거죠. 네. 정착물이라고 하면은 부동산입니다. 정착물은. 네. 정착물 정착되어 있으니까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입니다. 네 번째, 정착물은 토지와 서로 다른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과 토지의 일부 간주되는 것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거는 따로 작업할 수 있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도로 포장만 따로 못 작업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의 일부에 토지에 화체된 걸로 볼 수 있고요. 임차인의 정착물은 임차인이 붙인 벽실 같은 거, 저 CCTV 뭐 이런 카메라 설비 뛸 수 있는 거죠. 붙여놓긴 했지만 뛸 수 있는 거라서 동산으로 간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산으로 간주되는 게 원칙이고요.
이 정착물에 대한 거는 이제 그 설문에서, 객관식 설문에서 종종 나오고, 자주 묻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지 이제 구분하실 수 있어서, 그 밑에 거 보겠습니다. 25페이지 밑에. 이제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는 거. 건물은 별개의 물건이잖아요. 네, 토지 대장 따로 있고, 토지 등기부 따로 있고, 건물 등기부 따로 있습니다. 별개의 물건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 별개죠. 별개의 물건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따로 사고 팔 수 있다. 기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상식적으로 봐서 이건 따로 그냥 독립적으로 사고 파는 거야. 그럼 별개의 물건입니다. 건물 자체를 이제 건물만 사고 파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서 그러지만은 건물만 사고 팔죠. 그런 경우 가능합니다. 국어라고 하면은 이렇게 논 사이에 이렇게 이제 그 배수로 같은 거잖아요. 그죠? 농업용수 내려가는 콘크리트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물 지나가는 요게 국어. 요게 놓여있는 이제 부지가 국어죠. 국어는 지목입니다. 지목. 그 다음에 명인 방법을, 국어는 지목이기도 하고 또 이런 시설물 자체를 얘기하기 때문에 요 시설물 입장에서 보면 토지에 화체된 걸로 보는 거죠. 명인 방법을 구비한 수목. 명인 방법이라고 하는 건 소유자가 누구다라고 표시해줬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는 따로 사고 팔 수 있는 거죠. 저건 누구 거니까. 제가 저거 사면은, 과수나무 사면은 그 돈을 누구한테 줘야 될지 알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권원에 의해서, 권원,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있는 거, 농작물, 별개의 물건인 거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26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정착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정착물에 대한 거는 이렇게 그 설문에 종종 나옵니다. 종종 나오고 민법 기초도 좀 연결되어 있어서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 부동산을 토지와 정착물이라고 할 때 여기까지 맞죠. 정착물이라고 하는 거는 주택 상가, 울타리도 정착물입니다. 근데 울타리만 따로 사고 팔지는 않는 거죠. 이건 토지에 화체된 거죠. 토지의 일부로 보는 겁니다. 토지의 부가가치를 더한 계량물을 말한다. 이게 이제 정착물의 정의죠. 두 번째,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경작용을 유하지 않는 나무. 그래도 정착물입니다. 그죠?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니까 정착물입니다. 다년생 식물도 정착물. 사고팔 수 있으면 사고팔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제거해도 건물 기능 효용에 손상이 없는 거. 예를 생각하시면 되죠. 벽시계, 카메라, CCTV,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그러니까 그런 건 동산이죠. 그건 동산입니다. 횟집의 수족관, 대표적인 거, 그런 거 동산입니다. 네 번째, 명인 방법. 수목과 임목은 서로 다른 독립적인 부동산인 거죠. 주물과 종물, 정착물은 당사자 간의 합의나 쓰임새 관계 등에 따라서 주물과 종물로 구분될 수 있다. 주물, 종물은 소유주가 같은 사람입니다. 소유주가 같아요. 소유주가. 주인이 같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쓰는 물건이 있고 이걸 위해서 보조적으로 주물의 상해 공유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게 종물인 거죠. 근데 주인은 같은 겁니다. 이거하고 다른 게요. 이거는 주인이 한 사람이죠. 이거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부합물. 이거는 주인이 다른데 혼합된 거. 그죠? 분리할 수 있는 거, 분리할 수 없는 게 있겠죠. 여기에 이제 분리할 수 있는 게 있고, 분리할 수 없는 게 있겠죠. 화학적으로 결합해서 분리할 수 없고, 아니면 그냥 쌀하고 보리처럼 섞어놔서 분리하려면 할 수 있는 게 있지만, 이거는 소유주가 2명 이상. 주물종물은 소유주가 한 사람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제가 이 건물을 임대를 해줬어요. 근데 제가 전에 횟집을 하다가,
임대를 해줬어요. 근데 수족관이 있는데 그냥 건물만 상가만 임대해줬는데 그 수족관도 쓰실래요? 같이?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때 이제 나중에 계약 관계가 정리되면서 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주물과 종물은 소유주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를 뭐 잊어버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6번) 문제까지 하고서 한 뭐 5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밑에 이제 부동산의 법률적 개념과 관련된 설명으로 맞는 걸 고르는 거죠. 좁은 의미 부동산, 준부동산 합쳐서 넓은 의미 부동산이라고 하죠. 복합부동산은 뭐냐면은 토지도 부동산이고 건물도 부동산이잖아요. 토지 위에 건물, 보통 이제 저희가 아는 부동산은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게 대부분인데 이것도 부동산, 이것도 부동산이고 이 두 개를 묶어서 한꺼번에 토지 건물을 같이 취급할 때 복합부동산이라고 합니다. 토지 건물을 같이 취급할 때 복합부동산이라고 합니다. 법률상의 공장, 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항공기 이런 거 의제부동산이죠. 광의의 부동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협의관이 가지고서 이렇게 설문을 만드는 게 뭐 불가피하지만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박하면 10톤 이상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죠. 선박 20톤입니다. 20톤. 그러니까 그 등록의 대상이 되는 선박은 의제부동산 범위는 20톤입니다. 20톤. 이걸 10톤으로 슬쩍 바꿔서 문제를 OX로 냅니다. 20톤 이상의 선박, 공장, 재단, 그 중기, 무거운 기계는 이제 좁은 의미가 아니라 넓은 의미 부동산이죠. 네 번째, 협의의 부동산, 토지 정착물, 그죠? 포함해서 공시수단을 갖춘 독립적 거래의 객체, 공시수단을 갖춘 그러니까 점유 말고 이제 다른 공시수단이죠. 대장, 다른 형태로 공시하려면 결국 대장에다 적어놔야죠. 장부에다가 이건 누구 거 이렇게 1년번호 따서 적어 놓는 거죠.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하고 네 번째가 맞고요. 다섯 번째, 공장, 재단, 광업재단, 준부동산, 의제부동산이죠.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포함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법률적 개념이겠죠. 예, 법률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재단, 사단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재단은 돈덩어리고 사단은 사람 덩어리죠. 근데 재단은 이제 저희가 궁금한 재단은 이제 공장재단과 광업재단, 어업은 재단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죠? 어업, 재단 이런 표현은 없지만은 간평 실무상 어업권을 평가해야 되니까 이제 슬쩍 제가 이렇게 어업재단 이런 식으로 표현을 넣었어요. 왜냐하면 평가하는 법이 같거든요. 같은데 이제 나중에 이게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공장 재단이라고 하면은 돈덩어리인데 돈덩어리는 유형의 돈덩어리가 있고 무형의 재산이 있죠. 그죠? 공장 같으면은 토지, 건물, 기계 등등등등은 유형의 재산이죠. 그리고 그걸 일체로 연결해주는 뭐 영업권이라든가 뭐 특허권 뭐 이런 것들도 있죠. 영업권 같은 것도 이게 두 개가 더해서 재단입니다. 그렇죠? 광업재단도 유형이 있고 유형재산이 있고 무형재산이 있죠. 유형재산은 갱도 설비, 뭐 레일 설비, 암석 파쇄하는 거, 싣고 나르는 뭐 트럭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건 이제 설비들이 있죠. 설비들. 근데 이거 말고 무형의 재산은 뭐가 있어요? 이게 광업권이죠. 광업권. 그죠? 어업은 재단이란 말은 않지만은 어장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어장이라고 합니다. 어장. 네, 어장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유형이 있고 무형이 있습니다. 유형은 그물, 선박 등등등 어구, 그죠? 무형은 어업권. 뭐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재단이란 말 나오면 저희가 이제 간평 실무 문제를 푸는 대상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공장재단은 나중에 이제 뭐 기업 가치 평가나 뭐 영업권 평가할 때 나오니까 조금 빼고 주로 이제 광업재단하고
어업재단. 어업재단이라는 말은 원래 없습니다. 그냥 이제 이해하시기 좋게 어장이죠, 어장. 평가할 때 구성이 일단 유형과 무형으로 되니까 이거는 유형자산은 하나하나 원가법으로 평가에 더하면 되죠. 예. 그리고 재단 전체는 공장처럼 하나의 기업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수익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이것도 수익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이것도 수익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서 여기서 전체 평가에서 이거 하나하나 원가 방식으로 평가한 걸 빼주면은 얘가 나오겠죠. 그죠? 전체 평가에서 원가 방식으로 평가한 거 빼주면은 광업권이 나오는 거죠. 전체 평가에서 어장을 전체 평가해서 설비를 빼주면은 어업권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어업권은 조금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이 감정평가할 때 어업권은 일반 평가하는 경우는 이렇게 하고요. 어업권은 또 언제 문제가 그 실무 문제 종종 나오냐면은 보상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상평가. 뭐 연육구 같은 걸 건설해서 어장 아니면 해상풍력 사업을 건설하다 보니까 어민들한테 피해가 가잖아요. 이때 일반 평가는 뭐냐면 어장을 사업할 수도 있겠죠. 어민들끼리. 그런데 이제 이게 뭐 가격이 얼마나 이런 거 뭐 담보대출 받으려고 뭐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의 일반적인 평가는 전체 수익 가격에서 설비를 빼고 뭐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데 보상평가는 이게 이제 지금 설명되는 게 일반적인 거죠. 보상평가는 내용이 다른 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어업의 종류에 따라서 면허업과 신고 허가업이 있는데 면허업은 평년 수익액 곱하기 0.125 그러니까 8년치죠. 더하기 그것 때문에 어업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럼 남는 어구나 이런 거 못 쓰는 거죠. 그거에 대한 가치를 보존해 잔존설비 그죠? 잔존가액 이거는 신고 허가업은 면허업은 되게 어떤 거냐면은 양식 같은 거 그러니까 바닥에 이렇게 시설 설치해가지고 김양식 같은 거 굴양식 같은 거 그럼 거기에 딱 자리 잡고서 설비 갖춰서 그 자리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 하는데 뭐 남이 와서 가져가면 안 되니까 독점적인 면허를 주는 거죠. 설비 투자도 많고 그러니까 많이 보존을 해주고 신고나 허가업은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는 어업 또 허가를 받아야지 하는 거 연안어업이나 좀 이제 먼 바다 나가는 배 타고 나가서 하는 대부분 이런 어업은 평년 수익액 곱하기 3년치에다가 잔존 가액을 더해줍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요게 평가 방법이 어업은 그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제 막 공부하시다 보면 이게 앞에서 이거 공부했는데 나중에 갑자기 뭐 이런 식으로 풀면은 내가 헷갈립니다.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 근데 이제 실무에서 평가하는 목적에 따라서 일반 평가인지 보상 평가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고 이제 그게 어업 평가할 때 문제들이 나옵니다. 한 10분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